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말 70대를 바라보는 여성이랍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해 출가했죠.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느긋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지요. 저도 사실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답니다. 나도 나이 먹으면 이제 느긋하게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소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면 되는 나이인 줄 알았던 거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재롱이나 보고 밥 먹고 잠자고 이건 거의 반은 죽은 거 아닌가요? 사회로부터 노년이라고 공경을 받을지 몰라도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끼어주질 않지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는 이 나이가 됐어도 아직 일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연애를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스스로 무능한 할머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65세 이상도 큰 병만 없다면 얼마든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죠. 요즘 80 넘겨 사는 노인들 쌓이고 쌓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년 정도를 그저 밥만 먹고 잠만 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저는 더구나 일찍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일찍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던 사람이라 합니다. 남편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죠. 간암이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하는 소소한 부업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었죠.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돈을 꽤 벌었어요. 그걸로 아이들 모두 대학 공부를 시키고 출가를 시켰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발이 넓은 편이에요. 제일 실적이 좋다는 사람에게 주는 여왕이라는 상도 받아보았고요. 큰 아파트 한 채와 꽤 많은 현금이 아이들을 출가시키고도 남아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긋하게 인생 말년을 즐기라는 말도 더 많이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인생 말년을 즐기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일을 다시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저에게 필요한 것이 꼭 일이다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조촐한 결혼식에 갔다가 그 부족한 것이 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 모임은 다름 아닌 결혼 30주년을 넘긴 사람들에게 옛날 그 마음으로 돌아가 반려자를 배려하라는 뜻으로 구청에서 차려주는 제 결혼식이었답니다. 제 친구가 그걸 신청했었나 봐요. 남편하고 한창 권태기에 있다고 했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결혼식을 다시 치른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마치 처음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는 모양이었어요. 친한 친구들도 초대받았죠. 정말 조촐했지만 의미 있는 행사더라고요. 저는 그 결혼식에 가서 30년 전에 그 친구의 첫 결혼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부케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 누군가 만나서 나머지 인생을 함께 하라는 친구의 배려였죠. 부케를 받아 들고 있으니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저 역시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옛날과 똑같이 신랑의 친구들에게 꽃을 팔았죠. 신랑의 친구들도 짐짓 장난을 치면서 조금 많이 부르면 고개를 젓고 신나게 서로 흥정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나, 아이 그 값에 어떻게 꽃을 팔아요? 그건 생각들도 마세요. 그 2배 이상 쓰셔야 팔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아니면 꽃 말고 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던가요. 이 꽃보다 더 좋은 거요? 지금 꽃 파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아유, 깎는 방법도 가지가지시다. 꽃을 받으시는 분이 꽃보다 고와 보이시는데요. 안 그런가 자네들? 신랑의 친구들은 우르르 웃었고 저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답니다. 이 친구도 혼자 된 친구예요. 마누라가 세상을 조금 일찍 떴어요. 이 친구 친국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보장해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부케를 받았다는 것을 신랑 친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오가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그 처음 말을 꺼낸 사람과 저를 엮어주려는 듯한 농담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답니다. 그 사람이 씩씩하게 일어나서 제게 술을 한 잔 권했어요.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워낙 계속 권하니까 거절한 명분이 없더라고요. 따라주는 술을 한 잔 받아서 마셨답니다. 그렇게 술이 한두 잔씩 돌고 분위기가 편해졌죠. 그런데 아까 그 처음 말을 꺼낸 신랑의 친구가 제게 계속 농담을 거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하고 술 친구 해주시면 꽃값 배가 아니라 10배로 드리겠습니다. 어머, 이거 장난 아니신 것 같은데. 너 잘 생각해봐야겠다. 잘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이분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꽃값이 10배로 받지. 하여튼 그날 분위기는 그 사람과 저를 둘러싼 농과 장난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농담의 대상이 되어서라도 자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이 분위기가 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새 저도 그것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튕겼고 그 사람은 최대한 성의껏 분위기를 리드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모임이 끝나고 꽃값도 정말 우리가 부르는 값의 10배 정도를 받아서 신랑 신부에게 건넸어요. 신랑 신부는 꽃을 파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던지 그냥 헤어지지 말고 꼭 2차까지 가라고 일부만 돈을 받고 도로 우리에게 돌려주었죠. 2차를 가자는 말에 일부러 보지 않아도 될 시계까지 보아가며 시간이 되나 하는 식으로 튕기며 따라갔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아이들 아빠가 떠나고 나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2차까지 이어진 모임이 끝이 나고 집에 와서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 섰답니다. 꽃보다 고와 보인다는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거울 속에 저는 술이 몇 잔 들어간 탓인지 양볼이 발그레해져 있었답니다. 이상하게 늘 쭈그렁 할머니 같던 제가 제 눈에도 고와 보였어요. 남자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만이던지요.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오늘 친구들하고 모임 있는데 한 푼도 없어요. 아들 녀석이 이렇게 오랜만에 사로잡혀 있는 분위기를 깨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우리 아들은 좀 걱정되는 데가 있는 아이라니까요. 어떤 직장에 가도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금방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제 식구 부양도 자기 힘으로 온전히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유도 사실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저는 며느리의 암담함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아버지가 아이 셋과 저를 남겨놓고 홀연히 떠났을 때 그 암담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업주부였던 저는 남편이 떠나 슬픔보다는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키우고 교육시킬까 하는 걱정으로 눈물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 암담함을 우리 며느리가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답니다. 변변치 못한 아들 녀석, 그 녀석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을 데리고 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생활비는 물론 거의 전부 제가 댔죠. 며느리에게 경제적 고통까지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런 아들과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눈치를 보이는 날이면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니까요. 안 살겠다는 소리 나올까봐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았죠. 그렇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런 제 입장을 이용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착하고 정도 많고 제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며느리였어요. 오히려 제게 생활비를 받아 쓴다는 것을 미안해했지요. 어머니, 저 사람 다음 달부터는 또 다른 직장에 나가본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겠죠.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늘 죄송해요. 며느리는 이렇게 나오면 저는 저대로 며느리를 달래주기 바빴어요. 죄송하긴, 저런 녀석하고 살면서 살뜰하게 아이 키워주고 살림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 마음 가질 거 전혀 없어. 그러면서 저는 사회생활을 한다고 나다니다 보니, 그리고 아들이 막내다 보니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싶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며느리한테 참 미안했죠. 저는 남편과의 슬하에 삼남매를 두었답니다. 위로 딸이 둘이고 막내로 아들을 두었어요. 제 누나들은 모두 출가해서 자기 살림을 그럴듯하게 꾸리고 있었죠. 그리고 직장도 각각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사원이었고 둘째 딸은 교사였죠.
사위들도 물론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저 아들 녀석 하나는 저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속을 썩이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아들이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일찍 남편과 사별은 했지만 저를 부러워했어요. 많은 재산도 모았겠다. 딸들이 다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가고 있겠다. 부러운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 그것을 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잦아드는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자나깨나 늘 아들 걱정이었죠. 며느리가 지순하고 얌전하다는 것이 큰 위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그야말로 의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답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결혼식에서 꽃 산 사람 말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영광이겠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적지 않이 당황했어요. 네네. 기억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말을 더듬고 있다는 것도 통화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야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았죠. 마치 며칠 전 술 몇 잔을 마시고 발그레해졌을 때처럼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 혹시 차 한잔 하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꽃값을 너무 적게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부른 것의 10배를 받았는데 적게 받았다니요. 저는 상대방도 저처럼 당황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얼핏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곧 학교에서 올 시간이 돼서요. 며느리가 집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할 수 없죠. 그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꼭 시간 좀 내주세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보는 사람들 사이에 말이에요. 전화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가기가 곤란해서. 이제 두 번째 보는 사람이 만나자는 얘기를 얼른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사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다시 전화할 테니 만나자고 굳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사정을 보아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죠. 상대방은 꼭 시간을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웠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설레는 느낌도 없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는 후회했지요. 그냥 나가겠다고 할 걸 그랬나 하고요. 그 후회가 점점 더 깊어질 무렵 그 사람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실 얼른 만나자고 하기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좀 만나 배워야 할 일이라고 절실하게 말하더군요. 만나서 할 이야기라고요. 전화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 번째 전화를 받고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자고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나가보기로 한 것이죠. 그 사람이 나오라고 한 곳은 한 조용한 커피 전문점이었어요. 사실은 저 그때 뵙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칠을 생각해보니 사실 처음부터 제가 그쪽을 마음에 둔 모양입니다. 저 이런 이야기 어떤 여자한테 하는 거 처음입니다. 처음에 만나서 좋아진다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이 나이에도 사회생활이건 연애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평상시에 생각해 온 저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눈앞에 자식들의 얼굴이 어른거리더라고요. 애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할까? 이유 없이 자식들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지요. 관심 가져주시는 건 너무나 고맙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고 엄마라서.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첫눈에 마음에 두었고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부담스럽기도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싫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반가웠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는 할머니고 엄마인가 보다 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생각할수록 왜 자식들 생각을 이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다 성장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이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오로지 지켜보고 있는 혼자인 할머니였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더구나 적극적으로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며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한동안 자식들의 얼굴이 뇌리를 떠나지 않아서 저는 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 없이 접근해 오는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났지요. 정말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더군요. 정말 요즘 제 머릿속의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그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말동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런 끈질긴 구애 앞에서 슬슬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사이로, 그리고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만나서 지금 사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우리 이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어때요? 우리가 할 만한 취미 활동이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할래요? 그게 뭔데요? 어려운 일 같으면 못하고요. 내가 오랫동안 활동해온 동호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이끌고 있어요. 6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예요. 저는 운동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혹시라도 건강을 해치면 아이들에게 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아침 운동을 나갔죠. 운동을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꼭 그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동네 개천길 뚝방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는 모임도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그런 동호회라면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정도면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라 좋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소개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뜨겁게 새 회원을 반겨주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것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의 배드민턴 실력은 수준급이더라고요. 저에게 차근차근 다시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생긴 것도 호남형인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나 분위기 메이커였고, 동호회에서 다음 회장감으로 점 찍어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동호회에서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9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라는 소문도 자자했어요. 김 선생님 말입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우리한테 정말 신뢰받는 선배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은퇴한 김 선생님의 회사 후배입니다. 차장까지 지내시고 은퇴하셨죠. 회사에서 일하시는 동안 리더십도 강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일을 수행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것은 회원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 회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동호회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호회 다음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김 선생이 선출되었지요. 회원도 배가할 것이며 신입 회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심하게 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제가 회장으로 선출됐으니 같이 일하실 임원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일하실 분으로 이 총무를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분은 사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호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김 선생은 놀랍게도 저를 총무로 지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랜 사회생활로 총무 자리에 적격이라고 추천했고, 회원들은 김 선생에 대한 신뢰의 화답이라도 하듯 또한 만장일치로 저에게 총무 일을 맡겨주었지요. 이제 김 선생과 저는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지요. 동호회를 함께 이끌어가야 했어요. 새 임원진의 각오는 대단했고 저 역시 잘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김 선생은 회사 후배의 말대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호회를 이끌어갔죠. 저는 단지 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한다고 하는데도 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이 바로 황혼연애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도 황혼연애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것은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동호회에 나중에 가입한 한 여자는 저와 김 선생이 거의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 선생에게 대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이 문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점점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김 선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못 만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대놓고 물었지요. 그 김 전 여사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전 여사가 여기저기 김 선생님하고 사귄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은데요. 설마 저하고 전 여사 사이에서 길을 못 정하신 채 저한테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전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정말 저는 전 여사 때문에 한때 이곳을 떠날까 싶은 생각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고까지 여러 번 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요즘 애들이 말하는 스토킹입니다. 전혀 저하고 의논 없이 사귄다는 말을 퍼뜨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설마 아니 지금 전 여사와의 사이를 핑계대시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기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지요. 요즘은 좀 어떠냐 이런 식으로요. 통화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그 스토킹녀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제게 건네주었죠. 그 경찰관은 우선 소속과 계급 그리고 이름을 밝힌 다음 김 선생이 겪은 스토킹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몇 번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런데도 그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자신들이 자주 체크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게 뉴스 같은 데서 말로만 들었지. 내가 당해보니 정말 못 견딜 일입니다. 한순간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저와의 사이를 거짓말로 퍼뜨리고 망신시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김 선생은 어느새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답니다. 저는 위로를 아끼지 않았죠.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더불어 같이 대처해 나가자고 했어요. 김 선생은 너무나 고마워했고요.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잘 알아보았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등등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요. 그리고 요즘 돈 좀 있는 할머니에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는 늙은 제비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 그런 의심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양반 그럴 사람 아니다. 엄마도 이 나이쯤 되니까 사람 볼 줄 알아. 엄마 자식이 셋이고 손주들까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엄마 재산이나 보고 접근한 사람이라면 어떡할 건데요? 아들은 계속 김 선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나름 속으로 짐작되는 것이 있었죠. 호냐, 네가 네 앞으로 갈 재산이 김 선생에게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모양이구나. 저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 몰라. 말은 안 했지만 제 생각은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만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죠. 그리고 아들은 돈 타령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이번에 사업 하나 작게 열어볼 생각인데 저 돈 좀 주세요. 이번에야말로 엄마 실망 안 시키고 제대로 해볼게요. 저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재산에는 사실 관심 없어요. 그냥 사업 자금 아주 조금씩만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돈 가져갔어. 이번 얘기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재산에 관심이 없는 녀석이 매번 입만 열었다 하면 돈 타령이냐? 아들은 늘 이런 식이었죠. 딸들이 당연히 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딸들은 언제나 제게 살가웠어요. 그리고 늘 돈 사고나 치는 아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 도대체 왜 다 자란 아들의 생계를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계속 저러는 거라고요. 살림 내보내세요. 저희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해요. 며느라이가 안 됐어서 그런다. 걔야 무슨 죄가 있겠냐. 남편 잘못 만난 죄고 그 녀석을 내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탓이지. 딸들은 저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자 저희들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불쑥 둘째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야겠어. 그래야 그 녀석 하는 짓도 감시할 수 있고 잔소리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겠죠. 둘째 딸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선포한 후 저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집 근처로 딸이 이사 오겠다고 했다는 것과 아들 녀석 때문에 속 답답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어머나, 그거 너 잘 생각해봐라. 나도 얼마 전에 딸이 갑자기 내 집 팔고 지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지. 내 재산 제 남동생한테 갈까 봐서 어떻게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야. 친구는 몹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역시 딸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남동생에게 재산이 돌아갈까봐 그것을 방지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은 기어이 제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이 집으로 드나들면서 일일이 참견을 시작했죠. 아들 녀석은 대부분 집을 비웠고 며느리만 있었기에 며느리가 시누이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네, 우리 엄마 사육하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강아지냔 말이야, 엄마가. 형님도 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육이라뇨. 제가 급한 볼일로 나갔다 오느라고 그런 것뿐이에요. 며느리가 제 점심거리를 준비해두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덮어놓았죠. 밥과 국만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걸 딸이 트집을 잡은 거죠.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얘를 데리고 잔소리를 하냐? 가서 너희 집 일이나 잘하려무나. 그러자 딸이 제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올케가 저런 녀석하고 계속 사는 게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저 녀석하고 같이 받게 될 상속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 녀석한테 재산 꿀꺽 줘버리는 날이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 셋 다 소용없어. 그저 엄마 재산에나 눈독 들이는 것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누굴 탓을 하겠냐? 그런데 며느리가 나중에 아들에게 시누이에게 당한 일을 하소연했나 봐요. 누나들이 모두 저를 의심해서 집사람까지 감시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 엄마 재산에 관심 없어요. 내가 내 사업을 일구고 제대로 해볼 거라고요. 그런데 누나들이야말로 엄마 재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김 선생을 만나서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식들이 하나같이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김 선생은 저를 달랬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진심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새 아이의 재산 싸움을 생각하면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몸소리가 쳐졌어요. 그러던 중에 딸들이 제가 김 선생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 정말이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뻔한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뻔한 일이잖아요. 엄마, 그리고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요. 그저 손주 재롱이나 보시고 편하게 먹고 주무시면 그걸로 된 거죠. 너희들이야말로 나를 밥만 먹이고 사육을 하겠다는 거냐? 나 아직 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니?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딸들은 김 선생에 대해서 당정적으로 늙은 제비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셋이 다 이러니 참 서럽더라고요. 한 아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딸이 김 선생에 대해서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한테 여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귀시는 거예요? 그 사람
김 선생이 사귀는 여자 아니고 스토커야. 몇 번이나 김 선생이 신고를 했고 담당 경찰관하고 통화까지 했다. 그래도 딸들은 김 선생을 믿지 않더군요. 그 담당 경찰이라는 사람도 김 선생과 짜고 전화를 받은 그냥 일반인일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김 선생이 제 재산을 보고 접근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재산이 한 푼이라도 가는 날이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김 선생한테 재산을 전부 주워버릴 생각도 없었지만 만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제 마음 아닌가요? 제가 일구어 놓은 제 재산인데요. 더구나 김 선생은 재산에 관한 한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이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읽듯이 말했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동물 아니다. 생각도 멀쩡하고 사회생활도 아직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리고 연애는 이 나이라고 해서 왜 못한다는 말이냐. 그건 내 선택이야. 너희들에게 허락받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야. 앞으로 내 연애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면 이 엄마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저희도 권리 있고 의무도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사 온 건 저 녀석을 감시하기 위한 거였는데 의외로 이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네요. 딸들은 도무지 저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답니다. 그악스럽다시피 반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아이들에게 아주 쐐기를 박는 선포를 했지요. 김 선생하고 결혼할 생각이다. 너희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찬반 의견 묻는 거 아니야. 이거 오로지 내 마음에 달린 문제다. 말도 안 돼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그건 젊어서 혼자 있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죠. 엄마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요. 그 늙은 제비한테 아주 단단히 홀리신 모양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거예요. 남들이 흉 봐요.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단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나야말로 젊어서 혼자 된 사람이야. 그 젊은 세월 동안 외로운 거 참아가며 오직 너희들 위해서 세월을 보냈어. 맞겠다고?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결혼을 막아. 난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했다. 흉을 볼 테면 보라고 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부분이 있단다. 자식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야. 그렇게 딸들을 야단쳐서 집에서 내보내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애들 아빠가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장례까지 치르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질 않더군요. 제 머릿속을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보다 지금 장례 절차에 지쳐서 잠에 골아떨어진 아이들 셋이 온통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를 악물었답니다.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때 고마웠던 분들을 또 잊을 수가 없네요. 봉투를 붙이는 일을 했을 때 일이었어요. 아, 영재 엄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봉투가 더 갔던 모양이네. 더 쳐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요. 제가 의지할 사람 없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산다는 말을 들으신 공장 사장님이 봉투 붙인 값을 짐짓 더 얹어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공사장에서 남자들도 어렵다는 벽돌 나르는 일까지 해보았죠. 그때 제가 지고 올라가야 하는 벽돌을 몇 장 일부러 빼주는 공사장 감독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버는 과정 중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남자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답니다. 영재 엄마, 내가 계속 지켜보았는데 나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우리 살림 합쳐서 우리 애들이랑 영재 엄마네 애들이랑 같이 키워봅시다. 그때는 오히려 도리지를 쳤었죠. 정말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고 딸들은 중3, 고2인 2살 터울의 아이들이었지요. 한참 예민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나이에 재혼이라니, 그리고 얼굴도 못 본 형제들이라니, 아이들과 함께 자라야 한다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자식들을 생각해서 접근하는 남자들을 물리친 것이었죠. 우리 마음 터놓고 사귀어보는 거 어때요? 나는 지금 서울 인근에서 펜션 사업하고 있어요. 영재 엄마 한 사람 충분히 호강시킬 만해요. 그 댁에 할머니가 계신다면서요. 아이들만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한테 와요. 그러면 정말 호강시켜줄게요. 이런 말엔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죠. 내 자식들을 버리고
나 호강하겠다고 시집을 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들 아빠가 떠날 당시 젊은 나이였어요. 왜 외롭지 않았겠어요? 일을 끝내고 자리에 누우면 옆자리가 허전했답니다. 옆구리가 시려왔어요. 몇 번이나 마음 먹고 재혼을 해버릴까 싶은 생각도 했답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아직 더 키우고 공부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물리쳤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다 키워놓았고 어떤 의무감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겠다니요. 이래서 자식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젊은 나이에 저희들을 위해서 여자로서의 삶도 모두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제 저희들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와서 저희들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이 괘씸했어요. 제 재산이나 노리고 있는 것은 김 선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었죠. 김 선생의 주변을 캐서 여자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또 아들 녀석을 견제하고 아들 녀석은 그 녀석대로 돈이나 받아내려 하고 저는 빨리 이런 아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답니다. 그 길이 바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재혼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애들도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죠.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자고요. 시간도 뭐고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제 남동생한테 많이 갈까봐 걱정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돈만 있으면 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김 선생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했죠. 김 선생은 크게 기뻐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설득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아이들을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김 선생을 보면 어떻게 나올지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냥 우리 문재인이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했죠. 김 선생은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알겠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김 선생님도 저와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 중에 회방꾼이 나타났죠. 아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이 아주머니가 요즘 사귀신다는 그 아주머니시구나. 아유, 그런데 너무 나이 들어 보이신다. 김 선생님, 저도 같이 차 한 잔 마셔도 되죠? 그 스토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트하는 장소에도 불쑥 끼어들곤 했어요. 어머나, 여기까지 와서 만나네요. 이렇게 먼 데서 우연히 만나다니요. 기왕 이렇게 만났으니 셋이서 함께 놀아요. 저쪽에서 불꽃놀이 한다는데 같이 안 가볼래요? 김 선생과 제가 서울 근교의 한 콘도로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쫓아왔더군요. 또 경찰에 입건되고 싶은 거요? 이번에도 하도 여러 번째라서 쉽게 나오기 힘들 텐데. 나와서 우리 또 만나면 되죠 뭐. 김 선생님한테는 저처럼 어느 정도 젊고 인물도 좋은 여자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나이 드셨다. 장례 치르려고 결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도록 그 스토커는 지칠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접근했어요. 엉뚱한 곳에서 확 튀어나오는 데야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김 선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결혼식도 생략하지 말고 할 것도 다 하자고 했죠. 다만 혼조석에 서야 할 양가 부모님들은 안 계셨어요. 김 선생님에게 90대 노모가 계시기는 했지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가 이미 여기저기 알려져서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타고 있었나 봐요. 지역 국회의원 부부와 구청장님 부부가 혼주석에 앉아주시기로 하셨죠. 신랑 신부보다 젊은 혼주였어요. 국회의원이 거동을 한다니까 그런지 취재하려는 기자들도 있었답니다. 아이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를 좀 기니 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 돈 얘기려니 하고 무심하게 거실에 아들과 마주 앉았죠. 서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사업 계획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서류는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놀랍게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등기부에 올라 있었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신혼집과 혼수 다 장만해 드릴게요. 이거 어렵게 만든 거예요. 혼수도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재산에 관심이 없다더니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신혼집이라는 곳에 가보았죠.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미 혼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제 결혼식 때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아들이 말했어요. 너 도대체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났어? 얼른 말해봐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만든 건지. 내가 너 때문에 아주 지금 죽어도 눈을 못 감겠어, 이 녀석아.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럼 엄마 아들 노릇 톡톡히 한 거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김 선생에게도 이 말을 전했고 김 선생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아이들도 어쨌든 와주었어요. 그야말로 온 동네의 잔치였지요. 혼조석에 앉은 분들 때문인지 취재하는 기자들도 보였어요.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6년 뒤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지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65세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도 좀 못할 거예요. 아마 어떤 정당이든 집권을 하려면 이제 노인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왔죠. 우리 집에서 하루를 묵고 아들이 마련해 놓은 우리가 살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어머나, 방금 옷장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옷장 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문이 조금 여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럴 리가. 내가 가서 보고 오리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공포스러운 순간이 닥쳤어요. 김 선생이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옷장 문이 서서히 앞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도 주섬주섬 일어서서 옷장 쪽으로 갔지요. 얼핏 사람의 눈동자하고 마주친 것 같았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다음에 김 선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걔 누구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왜 남의 집 옷장에 들어가 있는 거요? 바로 그때 침대 맞은편에 있는 장롱에서 누군가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비명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김 선생도 평상시에 그 사람답지 않게 침착함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떡해.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첫날 밤인데 축하해주는 사람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마음을 먹고 기다렸어요. 김 선생님, 이 여자가 여기 주인 허락 없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거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니까요. 그 세월 동안 사연이야 오죽할까. 대기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정말 그만두지 못해요. 여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요? 이거 주거 침입죄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랬으니 이번에는 정말 한동안 못 나오게 만들어드리지. 저는 정말 미안하게도 한순간 김 선생을 의심했답니다. 저 여자와 정말 무슨 사연이라도 있기 전에는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김 선생이 즉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신고를 하더군요. 이번에는 스토킹에 주거 침입까지 다 적용될 것이었죠. 경찰관들이 곧 출동했어요. 스토커는 바로 연행되어 갔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사이에 있던 지난 일 다 기억하시죠? 나중에 나와서 못다한 얘기 다 해요, 우리. 어떻게 나와 함께한 그 사연을 다 없는 걸로 하실까? 그날 밤 저와 김 선생은 스토커가 연행된 뒤에도 한참을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이들과의 약속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어쨌든 볼멘 얼굴을 하고는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 주었어요. 간밤에 이야기를 해주고 김 선생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죠. 어머니, 혼수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색깔로 통일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둘이서 우리 딸이 자라면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런 며느리와 아들이 같이 준비를 했다는 것이 되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니?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 거 아닌가요? 혼수는 우리가 진짜 정성 들여서 골랐어요. 아들 말을 들어보니 김 선생이 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김 선생을 쳐다보았어요. 김 선생이 그제야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 선생은 우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김 선생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더군요. 그리고 내미는 통장에는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김 선생의 재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었죠. 그냥 사람 하나만 보고 시작한 연애고 그리고 결혼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아들과 김 선생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꼭 부탁할 일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나 어머니하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 거 알죠? 네, 압니다. 어르신, 말씀 낮추세요. 다름 아니라 우리 살 집하고 혼수 마련하는 일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좀 알아서 해달라고 부른 거라네. 아마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면서 아들 앞에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내밀었더더군요. 집 마련하고 혼수 마련하고 나서 남은 돈을 사업 자금에 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에 알짜배기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아들 명의로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집과 혼수는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주시는 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어르신 재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작은 사업이나마 하나 열려고 어머니에게 좀 보태주십사는 거였죠. 그러니까 김 선생이 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주면서 집과 혼수를 마련하게 한 것이었어요. 엄마 결혼에 어떤 역할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다더군요. 엄마, 이제 안심이 돼요. 저 녀석이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려버릴까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서 둘째를 살게 했던 거예요. 저분이 비용 다 내고 막내에게 살 집과 혼수를 준비시키는 것도 우리도 다 알았어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해 다 풀렸네요. 여자가 있다는 것도 스토커지 정말 여자 문제 아니었어요. 우리는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우리한테 안 주셔도 어디 쓸데없는 곳으로 다 날아갈까봐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어르신은 자신이 재력가라는 것도 말 안 했고 엄마한테 적어도 재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막내더러 신혼집과 혼수 준비를 부탁하면서 김 선생이 그동안 제기하지 않았던 말들을 털어놓았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알짜배기인 과수원 하나를 아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받을 이유가 없다며 사양을 했다죠. 그런데 결국 김 선생이 고집을 부렸고 아들은 그 과수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의로 해놓았고요. 아마도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더라고요. 절 받으세요, 어르신. 아니, 아버지. 그리고 엄마.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만 보고 고생하신 분이세요. 꼭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두 내외는 아이들의 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김 선생이 모시고 있는 90대의 노모도 셋이나 생긴 손주들을 보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모두 풀리고 있었어요. 아들도 딸도 제 재산에만 욕심내는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아까는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가 보다고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좀 부끄럽네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혀를 내둘렀답니다. 스토커의 집착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죠. 스토커는 원래 우리 신혼집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부동산 업을 했었다더군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이 돌자 신혼집 근처로 부동산 사무실을 옮겼다고 했어요. 즉 우리 아들이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닌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아들이야 스토커의 얼굴을 모르니 김 선생이 부탁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이었고요. 그 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이 하필 누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빈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나는 저 스토커에게서 몇 년을 스토킹을 당하면서 느낀 게 있었다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정말 첫눈에 반했던 자네들 어머니를 올바로 곱게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지. 그것은 자네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일이었지. 그러면서 김 선생은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새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라오. 이 자네들이 나에 대한 오해를 푸는데 그 스토커가 오히려 도움이 돼버린 격이었구만.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어쨌든 오해를 풀고 이 나를 받아들여 주어서 너무나 고마워요. 아이고 이 양반이 나하고 의논도 없이 우리 아들을 만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너희들 늦게나마 이렇게 엄마의 새 출발 축하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저는 딸들과 아들에게 사과를 했죠. 나는 너희들이 오로지 내 재산만 보고 서로를 견제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를 걱정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제 알겠구나. 내가 정말 잘 키워놓은 내 아이들을 내가 믿지 못했다니 너희들에게 뭐라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아이들은 엄마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의심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에게도 둘째 딸이 사과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가족끼리 무슨 그런 사과가 필요하냐고 착한 아이답게 말해주었고요. 이렇게 저희 결혼과 우리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풀리고 이제 행복한 앞길만 남아있었어요. 저는 인생의 제2막이라고 하는 이 공연을 아주 잘해볼 것이랍니다. 모든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선 아이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싶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